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담석증은 흔한 질환입니다. 담낭 또 담관에 생기는 돌을 담석증이라고 하는데요. 담즙이 저장된 담낭 그리고 담즙이 흘러가는 담관, 여기에 돌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담석의 위험은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또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다른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지적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담석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찌릿한 통증, 족저 근막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안치원의 광야에서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담낭은 간에서 분비되는 쓸개즙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주머니로 설명됩니다. 쓸개로 불리기도 하죠. 말하자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제거가 필요한 경우 우리 몸에서 쓸개가 없어도 되는 걸까요? 경희대병원 소화기 내과 동석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교수님, 이 쓸개라고도 불리는 담낭, 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그 담낭은 간 밑에 붙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간은 사실 복강 내지만 만져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른쪽 상복부 쪽에 이 갈비뼈가 있잖아요. 네. 그 갈비뼈 안쪽으로 이제 간이 위치하고 있고 그 밑에 담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복부를 만져봐도 담낭은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 간하고 쓸개가 이렇게 딱 붙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근데 이게 주머니이기 때문에 예. 그 주머니가 간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간에 일부가 붙어서 매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간에서 분비되는 그 쓸개즙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곳이죠. 예. 그 예. 담낭이 이렇게 담즙을 직접 만들어내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지적하셨는데요. 예. 우리가 쓸개즙은 이제 우리 몸의 음식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소화 요소 같은 건데 실제로 이제 간에서 만들어낸 쓸개즙, 그게 이제 담즙이라는 건데 그 담즙은 담관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중간에 매달려 있는 이 담낭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저장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식사를 하면 밥 먹을 때 이제 담즙이 필요하니까 그때 담낭이 쭉 수축하면서 담즙을 이 장으로 확 내려보내서 음식하고 섞이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예. 그 이름은 뭐 쓸개입니다만 그 쓸개즙을 직접 만드는 곳은 아닌 거란 거고요. 간에서 생성되고 일종의 이제 저장 주머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소변이 방광에 모여 있다가 나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좀 방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이 담낭에 쓸개에 돌이 왜 생기는 겁니까? 담낭에 생기는 돌은 예. 사실은 성분이 굉장히 다르고요. 예. 돌에 따라서 성분이 다르니까 사실 그 원인도 다릅니다. 예. 네, 그렇지만 이제 담낭이 제일 많이 생기는 담적은 콜레스테롤 담적이라고 그래서 그 성분이 콜레스테롤이 크리스탈 이렇게 그게 콜레스테롤이 원래 이 액체 물질이잖아요. 예, 근데 예. 그게 결정화돼서 돌처럼 결정화돼 갖고 이 마치 석영처럼 그렇게 뭉쳐가지고 이제 돌이 되는 그걸 콜레스테롤 담적이라고 그러는데 그 콜레스테롤 담적은 우리가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질환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만하거나 혹은 이 고지방식 음식을 한다든지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지 혹은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 담낭 안으로 담즙 내에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아지면서 그게 이제 과포화돼 가지고 농축돼서 콜레스테롤 담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기전은. 예. 그런데 역학적으로 보면은 콜레스테롤 담적은 특히 여성이 많이 생기고요. 여성도 특히 중년이 되면서 타산, 임신과 이제 분만을 반복하고 나이가 드시는 중년 여성에서 가장 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양이 많으면 이제 고지혈증 진단을 받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그것과도 연관이 있겠네요. 예. 예, 아무래도 그런 분한테 많이 생기고요. 예. 그 성분이 다른 담적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적 말고 예. 우리가 색소성 담적이라고 그래서 돌이 이제 검은빛이나 아니면 이
갈색 색깔을 띠는 담석들이 있는데 그런 담석은 성분이 그 안에 빌루빈이라는 성분이 많이 생겨서 들어가서 그러는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콜레스테롤 담석하고는 발생 기전이 약간 다릅니다. 예. 그건 왜 생기는 예. 겁니까, 그러면? 이 몸의 빌루빈이라는 게 우리가 황달이 올라가면 그때 빌루빈 수치가 올라간다는 건데 예. 그 막 몸에서 이 적혈구가 깨지면서 거기서 빌루빈이라는 게 늘 우리가 몸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그 담즙 내에 많이 들어가면 그 빌루빈이 농축되면서 생긴다. 그런 게 그 잘 알려진 거는 우리 간경화증 있는 분들은 예. 간경화증 이 간만 자꾸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담석도 잘 생깁니다. 네. 그 왜냐하면 간이 이제 딱딱해지니까 비장이라는 게 붓고 비장이라는 데가 우리가 적혈구를 걸러내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적혈구에서 많이 빌루빈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빌루빈 담석이라고 그래서 그런 까만 돌도 생기고 네. 또 서양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쓸개 안에 담석 말고 쓸개 말고 담관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에서 담즙이 내려오는 관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수도 파이프 같은 거죠. 쭉 모여서. 네. 근데 그 관 안에 담관 안에 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은 별로 많지 않은데 아시아 계통,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대만, 이 동남아시아 계통에 많이 생기고 그 돌은 아마도 그 담관 쪽에 담도 이쪽에 반복적인 염증, 뭐 세균의 감염 이런 거랑 관련된 생긴다. 지금까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석은 그 성분에 따라서도 다르고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도 원인이나 이런 게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돌의 생김새도 좀 차이가 있는 거군요. 예. 예. 자, 담석이 생겨도 뭐 통증과 같은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인이 되면서 담낭 안에 이 돌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는 않은데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이나 복부 초음파 같은 건 해보면 그 우리나라 성인에서는 한 5% 정상 성인에서 5% 정도에서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예. 예, 근데 그분들을 자세히 이렇게 문진을 해보면 사실은 담석과 관련된 증상이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담석으로 인해서 증상이 생길 가능성은 사실은 뭐 10%에서 20%, 그러니까 10분 중에 한두 분이 정말로 담석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담석 때문에 뭐 수술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이제 한 80-90%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담석을 갖고 살아도 평생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담석이 큰 문제를 안 일으키고 큰 증상이 없으면 그냥 두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돌의 크기가 좀 크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상관이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그 외과 선생님들이 예. 담낭을 수술하는 외과 선생님들이 담석을 수술하는 이제 그 적응증이라는 걸 정할 때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도 돌이 너무 크면 보통 한 3cm 이상 되면 이제 큰 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돌이 너무 오랫동안 이제 있었던 거거든요. 아주 조그만 돌이 천천히 자라서 큰 돌까지 됐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담낭도 염증이 좀 오래되고 심하니까 그런 담낭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나중에 암이라든지 뭐 그럴 가능성이 이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과 선생님들은 돌이 너무 큰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도 수술이 가능하면 그분이 뭐 지병이 없고 뭐 폐나 심장이나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건강한 분이다. 그러면 수술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선제적 차원에서 뭐 그렇게 한다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자, 문제는 이제 증상이 있을 때인데 그게 통증이잖아요. 예, 굉장히 제가 아프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그 우리 몸이라는 게 이렇게 뭐가 흘러가는 데가 막히면 통증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담즙도 흘러가는 데가 막히면은 그때 통증이 오고 우리가 요로결석이라고 일반 분들은 이제 요로결석하고 담석하고 이게 조금 혼동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로결석은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내려가는 이제 그 길에 생기는 돌을 이 요로결석이라고 그러고 담석은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서 내려가는 길, 그 안에 담낭도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서 있는 걸 담석이라고 그러는데
둘 다 이 돌로 내려간 길이 딱 막히면 그 순간 이제 굉장히 통증이 옵니다. 예. 그러다가 그게 풀리면 또 감쪽까지 증상이 사라지죠. 어허. 예. 뭐 담석 산통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예, 그 과거에는 그 통증이 마치 여성분들이 아기를 낳을 때 엄마들이 예. 아기를 낳을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거 산통이라고 그러는데 분만통이죠. 그래서 예. 그럴 만큼 앞사오르죠. 산자. 아하, 예, 그래서 그렇군요. 산통이라고도 하고 근데 선통이라고 옛날에 부른 적도 있습니다. 예. 신선도 참기 어려운 통증이다. 그래서 선통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말씀은 잘 안 드리지만 하여튼 통증이 심할 때는 그만큼 극심하게 올 수 있어서 예. 그렇게 아프면만 응급실로 오실 정도로 아픈 그런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프다는 뜻에서 붙은 명칭인 거군요. 예. 혹시 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있습니까? 뭐 담낭염이라든가 담관염이라든가 예. 어떻습니까? 이 급성이라는 단어가 또 앞에 붙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돌이 사실은 증상을 일으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히면 증상이 일어나는데 예. 이게 살짝 맥혔다가 풀리면은 통증이 왔다 그냥 없어집니다. 아하, 예. 그 이제 반복되는 통증은 그렇게 해서 오는 거고 만약에 이게 맥힌 게 안 풀린다.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합병증이 올 수 있는데 맥힌 게 안 풀리고 시간 지나면은 예. 이제 염증으로 바뀌게 되죠. 그게 염증이 되고 그렇겠죠. 염증이 또 세균 감염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급성으로 왔으니까 급성 담낭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급성 담낭염이 좀 더 진행을 해갖고 그 안에 고름이 찰 수도 있고요. 예. 또 담낭염이 너무 심해서 그 천공 터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맹장염도 사실 그냥 간단히 수술하는 병이지만 맹장이 너무 많이 골마서 터지면은 복막염이 와서 우리가 좀 큰 수술하거나 큰 병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담낭도 담석이 살짝 막혔다 풀리는 그런 증상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일단 담낭염증으로 진행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급성 담낭염이다. 그러면 그때는 바로 급성 맹장염처럼 수술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증상은 통증이고 가장 큰 게 또 이 담석증으로 진단받은 분들 이 소화 장애 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좀 체한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 담석으로 인한 통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혀서 이제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예. 때로는 그 증상이 조금 애매하게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얹힌 것처럼 체했다. 체한 게 쭉 왔다가 또 풀리고 체한 게 왔다 풀리고 그래서 자꾸 이제 속이 안 좋으니까 내시경을 해보고 내시경에서 뭐 위염이나 뭐 특별한 큰 문제가 없다. 근데 자꾸 안 좋아서 초음파를 해보면 그럴 때 담석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때는 그분이 이제 자주 체하고 소화 안 되고 더부룩한 게 담석이랑 관련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역류성 식도염과의 연관관계는 어떻습니까? 역류성 식도염은 사실은 이제 담석하고는 관련은 없고요. 예. 다만 이 담석돼 오는 이제 소화 안 되고 답답하고 막 트림 나고 이런 이제 소화불량 증상이 오니까 예. 어떤 분들은 이 역류성 질환이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본인은 역류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역류약, 위염약 이런 약을 이제 계속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약을 드셔도 증상이 계속될 때는 그 역류가 아닌 거죠. 그때는 이제 다른 병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이 담석의 치료는 어떻습니까? 이 뭐 통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담낭 안에 담석이 있고 예. 초음파나 CT나 이런 영상 검사에서 그게 보이고 그로 인한 확실한 증상이 있으면 그때는 수술을 원칙으로 삼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석이 이제 통증뿐 아니라 염증으로 진행돼서 뭐 열이 난다든지 뭐 이런 담낭염, 급성 담낭염이나 다른 합병증 증상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응급과 준하는 그런 수술로 담낭 절제 이런 걸 하고 네. 또 담낭 안에만 담석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돌이 빠져나오면서 담관에 걸리면 담관은 말씀드린 것처럼 간에서 담즙이 내려가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히면은 담즙이 내려가지 못하고 그게 역류되면서 얼굴에 황달이 올 수 있습니다. 예. 황달이 오고 간 수치가 오르고
또 이런 게 오는 분들은 이제 맥혀서 오는 거기 때문에 통증도 올 수 있는데 황달이나 이런 증상과 함께 소화도 안 되고 몸도 굉장히 피로해지고 황달이 생기니까 간 수치도 올라가고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황달도 있고 간 수치도 올라가서 간염입니다. 이렇게 진단받는 수도 있어요. 예. 담석으로 담관이 맥혀서 오는 황달도 피 검사를 해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급성 간염처럼 간 수치들이 쭉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증상들, 그건 담관에 의해서 오는 증상인데 담관에 있는 담석, 이런 증상들이 있는 그 담석은 담낭은 수술해서 떼는 거고 이거는 담관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 기관이기 때문에 예. 잘라내질 않습니다. 그건 잘라내지 않고 그 담관 안에 들어있는 담석만 제거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담도를 보는 내시경이 따로 있습니다. 췌장 담도 내시경이라고 저희가 ERCP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 특수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이 담관에 있는 돌을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방법은 전신 마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배를 절개하는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치료 내시경으로 뭐 위 내시경에서 용종을 띈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내시경을 넣어서 그 안에서 시술로 수술하지 않고 시술로 담관에 있는 담석을 제거하는 방법이죠. 예. 그러니까 뭐 위내시경 하는 거하고 비슷한 방법이라고 봐도 될까요? 예. 뭐 똑같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수면 내시경으로 수면 마취를 하고 본인이 이제 그 잠자는 동안에 시술을 하고요. 예. 일반 대장 내시경과 다른 거는 이거는 그 안에 있는 담석을 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투시하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위장 촬영할 때 하얀 물약 먹고 위 엑스레이 찍는다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엑스레이 투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내시경을 집어넣고 담관 안에는 조영제라고 담관을 볼 수 있는 그런 조영제라는 걸 담관 안에 채우면 그게 엑스레이 투시에 보면은 담관이 보이고 그 안에 돌이 있으면 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투시하에 그런 수면 내시경처럼 위내시경처럼 진행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담관 안에 있는 담석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제거가 가능한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담낭 안에 있는 거는 예. 돌만 빼질 않습니다. 그거는 담낭 안에 있는 돌은 우리가 빼는 방법도 어렵고 예. 설사 그렇게 담낭 안에 있는 돌만 빼더라도 그 담낭은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담낭에 있는 담석은 담낭과 함께 같이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담관에 있는 담석은 우리가 담관은 냅두고 내시경으로 담관 안에 있는 돌만 빼는 게 차이입니다. 예. 그 담낭 안에 있는 돌은 빼는 게 좀 의미가 없고 빼기도 어렵고, 예. 그래서 그때는 아예 이제 제거를 한다는 거군요. 예. 예. 수술은 어떻습니까? 수술하기 전에 여러 검사가 진행되겠죠? 예, 그 담낭 절제술은 급성 맹장염 때 맹장 수술하는 것과 유사하고요. 네. 그래서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고 큰 합병증이나 문제가 없으면 30분 정도에 끝나는 수술이고 따라서 이 마취 시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수술은 간단하지만 이제 모든 수술과 마찬가지로 입원을 해서 한 2박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요. 이 수술은 대부분이 개복 수술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배를 절개해서 하지 않고 배꼽 밑으로 조그만 구멍만 만들어서 글로 이제 내시경을 넣어서 담관 이 복강경이라는 걸 넣어서 그 안에서 흔히 얘기하는 레이저 수술이라는 거죠. 그 안에 수술하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겉엔 상처가 없습니다. 또 배꼽 네. 밑으로 조금 절개한 거는 거의 뭐 실밥도 뽑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겉에 상처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겉에 상처가 없으니까 회복도 굉장히 빠른 그런 수술입니다. 예. 항상 나오는 질문은 담낭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라는 겁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보시는데요. 그럴 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맹장염으로 사실은 충수돌기염이죠. 예. 맹장염으로 맹장 수술하셨다고 나 맹장 없으니까 평생 장 없어서 고생하시는 그런 분 없지 않냐고. 이 담낭도 우리 몸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담낭이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담즙을 그냥 보관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떼어도 사실은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 또 흥미로운 사실은 그 쥐 있잖아요.
있잖아요. 쥐 우리가 주변에 네. 이렇게 뭐 들쥐나 쥐 이런 쥐는 사실 굉장히 잡식성이고 자기 몸에 막 3분의 1 정도의 먹이를 먹을 만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네. 많이 먹고 소화도 많이 시켜야겠는데 쥐는 담낭이 없습니다. 아예. 예. 특이하죠. 그래서 그 담낭은 사실은 이 포유동물에서 대부분은 달려 있지만 동물에 이 담낭이 없어도 사실은 뭐 소화 흡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희대병원 소화기 내과 동석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셋의 독립군가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만성화되기도 하고 이 발바닥으로 찌릿한 증상이 느껴집니다. 자고 일어나서 발을 디뎠을 때 깜짝 놀랄 정도의 강한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족저 근막염이 그렇습니다. 아주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우천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족저 근막염. 저도 예전에 한번 발바닥이 좀 아파서 검색을 하면서 좀 찾아봤던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좀 흔하다는 거죠. 예. 네,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예. 이게 사람이 두 발로 서서 활동을 하니까 뭐 살다 보면 발바닥이 아픈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외래 환자 중에서, 그러니까 발을 전문으로 보는 병원에서는 가장 많은 환자의 질환 중에 하나고요. 예. 통계에 따라서는 그냥 외래 환자 중에 약 10% 정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거죠. 네. 예. 그 남녀 모두 공이 많이 있을 수 있나요? 이게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아마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남녀 공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족저 근막 이제 발바닥에 생기는 질환인 거죠. 그 경험한 분들 말을 들어보면 찌릿한 통증이 아주 짧고 강하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족저 근막은 처음에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처음에 디딜 때 찌릿하게 온다 그랬는데 예. 그런 식으로 갑자기 통증이 오는데 그중에서도 이 족저 근막이 뒤꿈치 바닥에서부터 발가락까지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막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전체 중에서도 바로 그 디뎌지는 그 부분, 그러니까 뒤꿈치를 보면은 뒤꿈치 바닥 중에서도 약간 앞쪽 그리고 약간 안쪽 몸의 중심 쪽 그쪽이 되게 제일 아프고 거기에서부터 찌릿하면서 발가락 쪽으로 통증이 쭉 뻗쳐나갈 수 있습니다. 예. 저 발을 생각하면 특히 이제 발바닥은 체중이 많이 몰리는 곳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걸을 때 이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하는 게 뭐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이 족저 근막, 이 근막의 막이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족저 근막은 그 발바닥 근육, 발바닥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예. 그 뼈와 그 피부 사이에 근육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작은 근육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근육을 덮고 있는 포장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뒤꿈치에서부터 발가락까지 쭉 그 발바닥 근육을 싸고 있는 그런 힘줄 같은 건데 그 아치를 유지하고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이렇게 당긴 채로 발바닥을 눌러보면 가운데 팽팽하게 뭐가 만져지죠. 예. 그게 바로 그 족저 근막입니다. 네. 족저 근막염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이게 통증이 가장 큰 거죠. 예. 다른 거 혹시 또 증상이 느껴질 수 있는 건지요? 우선 이 통증이라고는 하지만 보통 통증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아픈 통증이 있고 예. 족저 근막염처럼 디디거나 이렇게 눌렀을 때 아픈 통증이 있는데 족저 근막염은
보통 가만히 있을 때는 아프지 않습니다. 괜찮고요. 그러니까 지지지 않을 때. 예.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밤에 조용히 이렇게 좀 조용할 때는 통증이 좀 더 예민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거나 또는 뭐 화끈거린다거나 환자분들 표현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뭔가 불편하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은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이 병이 좀 더 증세가 급성기에 아주 심할 때 이럴 때는 겉으로 봐도 뒤꿈치가 전체적으로 좀 붓습니다. 그러니까 통증 더하기 좀 부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살짝만 눌러도 몹시 아프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있어도 아픈 경우는 드뭅니다. 예. 그 발바닥 통증이 사실 다른 원인일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신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뭐 네. 아킬레스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좀 차이가 어떤 건지 이 족저근막염망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은 또 있을까요? 족저근막염의 특징적인 증상은 예. 뒤질 때 가만히 앉아 있거나 예. 자고 나서 누워 있다가 처음 뒤질 때 그때 아주 찌릿하게 심한 통증이 오는 게 아주 특징적인데 이것이 보통 생각하면은 뒤꿈치에서부터 발가락 쪽으로 쭉 뻗치니까 신경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흔히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신경이 이상해서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거는 아닌데 그 족저근막염과 조금 별개로 발뒤꿈치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실제로 족저근막염처럼 뒤꿈치가 아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 아킬레스 힘줄이라는 건 발뒤꿈치 뒤쪽에 있으니까 바닥이 아픈 거랑은 좀 다르기는 한데 아킬레스가 짧으면은 족저근막을 자꾸 이렇게 늘리는 힘이 가해집니다. 신장력, 이렇게 찢는 힘이 가해져서 아킬레스건 질환과 뒤꿈치 족저근막염이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도 다른 거고 차이가 나네요. 예. 네. 하지만 동시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신경의 문제와 족저근막염이. 예. 네. 근데 이제 처음 몇 걸음 걸을 때만 증상이 있고 네. 좀 지나면 걷다 보면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 심줄이 디디지 않는 상태에서는 발을 가만 보면 아치가 누구나 꽤 상당히 있습니다. 그만큼 짧아져 있다고 보면 되죠. 발 전체가 이렇게 디딘 상태랑 비교해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디디면은 발이 체중에서 눌리면서 발바닥의 아치가 약간 앞뒤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에 있는 힘줄이 갑자기 찢어지는 늘어나는 힘을 받기 때문에 처음에 증세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좀 걸으면은 그곳에 적응이 돼서 처음에 몇 발짝 지나면은 증세가 괜찮아지지만 다 괜찮아진다고도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좀 나아지는 거죠. 처음에 아주 심한 거는 좀 나아지지만 또 조금씩 있다가 계속 걸어가면 통증이 다시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완전히 좋아지는 건 아닌 거고 조금 이제 적응하게 된다. 예. 하지만 또 다시 아파오는 거고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예. 완전히 처음에만 아프고 이제 좀 괜찮아지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오래 안 된 분들, 증세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기도 합니다. 예. 많이 걷거나 특히 요즘 뭐 조깅이나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 족저근막염의 위험이 더 높은 걸까요? 그거 이제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마라톤 대회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픈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마라톤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일수록 이 신발 자체를 좀 가벼운 걸 신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장거리를 뛰면은 그것도 기록이고 영향을 미치니까 좀 빨리 뛰어볼 욕심으로 신발을 너무 얇은 걸 가벼운 걸 신으면은 충격 흡수력이 좀 더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잘못하면 뒤꿈치가 아플 가능성은 더 많습니다. 예. 그 발바닥에 가해지는 충격이 문제인 거군요. 예. 네, 그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렇군요. 뭐 농구나 또 이렇게 네. 발레같이 이렇게 점프하는 운동들이 더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특히 예. 그 농구는 그나마 그래도 뭐 농구도 이제 그런 원인 어느 운동이든지 서서 이렇게 충격이 계속하면 원인이 되는데 예. 발레는 특히 이 맨발로 하기 때문에 아하, 예. 더 문제가 되기 쉬운 거죠. 맨발로 하는 운동은 아무래도. 그렇군요. 네. 예. 오래 서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백화점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직업적으로 오래 서 있다든지 네. 오래 다녀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어느 분들은 이 뭐 안전화라 그래가지고 신발 자체가 딱딱한 걸 신고 오래 또
서 있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특히 그 직업적으로도 이 질환이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서 있는 것도 문제가 될 네. 수가 있고요. 예. 네. 자, 이게 이제 만성화 되는 게 문제일 텐데요. 뭐 처음 조금 네. 아프다가 말면 괜찮을 텐데, 예. 네. 병원까지 찾게 되면 이제 증상이 오래 좀 지속이 됐다는 얘기겠죠. 예. 진단을 위해서 어떤 검사가 진행되나요? 보통 이제 어디가 아프면은 기본적으로 뼈에 무슨 병이 있는지 그런 걸 보려고 엑스레이 찍습니다. 예. 그럼 엑스레이 찍으면은 뼈의 병도 보지만은 아치의 모양도 봅니다. 그래서 평발이 심하다든지 또는 반대로 아치가 너무 높다든지 이런 것도 뒤꿈치 바쁜 원인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족저근막 자체를 잘 보기 위해서는 초음파 같은 걸 보통 많이 합니다. 초음파 검사. 그러면 이제 그 족저근막을 눈으로 직접 영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족저근막염이 되면은 염증이 생기면은 되게 무슨 힘줄이든지 정상보다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그 힘줄의 윤곽이 잘 안 보입니다. 정상보다 윤곽이 약간 구별하기가 경계선이 조금 애매해지면서 정상보다 약간 초음파는 흰 거, 검은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흑백 사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는데 조금 정상이 흰 정도보다 약간 더 검은 쪽으로 변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통 흔히 하고 MRI도 물론 그런 걸 볼 수 있지만 그거는 비용도 더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 초음파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예. 치료 방법은 어떻습니까? 일단 통증을 줄이는 게 목표겠죠. 그렇죠. 이제 모든 병이 이제 되게 발이 아프다 그러면은 통증 때문에 병원에 오니까 또 그것 때문에 지장이 있으니까 생활에 그것이 당연히 그 통증을 줄이는 게 제일 좋은데 뭐 그런 거로 보면은 뭐 보통 어느 통증이든지 하나는 소염 진통제 이런 계통의 통증 자체를 치료하는 약이 있겠고 그다음에 그 염증 부어 있는 거를 또 이걸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걸 합치면 이제 진통소염제 이렇게 되는 이런 약들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오래 서 있고 오래 다니고 그래서 생기는 거라서 만성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을 오래 쓰면은 그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부어 있거나 심한 경우 요럴 때 보통 이런 약을 많이 쓰고 그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계속 약을 먹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예. 그 키높이로 사용하는 깔창 말고 일반적인 그 치료 목적의 깔창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깔창도 치료로 쓸 수 있나요? 이제 깔창을 하면은 그 자체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쿠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탄력성을 줘서 이렇게 뒤질 때 조금 덜 눌리게 한다. 이런 게 하나 목적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치를 받쳐주면은 발에 이렇게 발바닥에 오목한 부분을 아치라 그러는데 그 부분을 깔창이 받쳐주면 뒤꿈치에 가는 압력이 감소합니다.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서 있더라도 계속 어떻게든지 눌리는 그 압력과 시간 이런 걸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이 소염제나 깔창뿐만이 아니고 뭐 운동법 같은 건 혹시 없을까요? 운동은 이제 이것이 아킬레스 힘줄이나 발바닥 힘줄이나 힘줄의 염증은 그걸 늘려주는 치료를 제일 기본으로 합니다. 그거를 스트레칭이라 그러죠. 스트레칭. 그러니까 발바닥을 스트레칭하는 거는 엄지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당기면은 발바닥이 스트레칭 되기 때문에 그런 뭐 스트레칭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힘줄의 병은 대개 그 힘줄을 보조하는 근력을 강화하면은 되게 힘줄의 병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어느 힘줄이든지. 그래서 족저근막이라는 것이 발바닥에 있기 때문에 발바닥 근력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을 하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발바닥 근력을 강화한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렇죠. 예. 이렇게 서서 발바닥이 딱 대고 있는 상태에서 발가락을 오므린다, 뒤꿈치 쪽으로 당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를 적에 발바닥의 근력이 운동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숏풋 엑서사이즈라 그러는데 발을 짧게 하는 운동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이것이 좋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요즘 굽이 아예 없는 플랫 슈즈라고 네. 편안해서 이런 신발 신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충격 흡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족저 네. 근막염에는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거는 그런 거 그렇게 다 의사들도 되게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플랫 슈즈는 그 자체가 보통 플랫 슈즈는 쿠션이 좋은 것도 있지만 대개는 얇으면서 딱딱한 플랫 슈즈가 아주 많거든요. 예. 하나는 플랫화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고요. 왜냐하면 아치 쪽을 전혀 안 받쳐주니까 뒤꿈치에 너무 직접적으로 충격도 가고 정상적으로 걸어가는데도 뒷굽이 약간 있는 게 좋습니다. 2, 3cm 정도. 네. 그래서 어느 신발이든지 보면 뒤가 약간 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 플랫 슈즈를 신으면은 충격이 너무 뒤꿈치에 많이 가기 때문에 족저 근막염에는 좋지 않겠습니다. 네. 쿠션, 충격을 네.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뭐 굽이 약간 있는 게 좋은 거군요. 예. 네네. 정상적인 보행에도 약간 굽이 있는 게 좋습니다. 예. 혹시 증상이 심하면 수술 같은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까? 족저 근막염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전체 환자 중에서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일부, 예. 예. 근데 가령 이제 족저 근막염이 이런 게 있습니다. 족저 근막염이 되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아픈 부분에 뼈가 이렇게 자라나 있는 경우가 상당히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갖다가 이 뼈가 자라나서 그것이 살을 눌러서 아프다. 그래갖고 그 뼈를 떼는 수술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경우는 그거는 뭐 거의 뭐 안 한다고 보면 되겠고 네. 족저 근막 자체를 일부 절개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아킬레스 힘줄이 팽팽한 거, 이 힘줄이 당겨지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종아리 부분에서 힘줄을 약간 늘려주는 수술을 증상이 정 안 나는 경우에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좀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상생활 하면서 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비만요. 예. 예, 아무래도 좀 체중이 많으면은 눌리는 것도 더 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굽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판판한 바닥보다는 약간 굽이 있는 것이 좋고 예. 또 요즘에는 이제 이런 거 있죠. 왜 맨발 보행을 하는 것이 전신 건강에 좋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아가고 맨발 보행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네. 그것이 전신 건강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 족저 근막염에는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 않다. 하하. 예. 예. 또 이 운동화 같은 것도 운동하니까 내가 쿠션이 좋아서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운동화도 너무 오래되면 이것이 쿠션 역할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낡은 거는 좀 바꿔주시는 게 좋겠고요. 예. 또 갑자기 이제 통증이 생기면은 걷는 거나 뛰는 거 이런 거보다는 수영을 한다든지 자전거를 한다든지 해서 직접적인 충격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도 또 처음에 운동하다 어느 날 갑자기 많이 화끈거리고 붓거나 하면은 냉찜질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하루 한 번에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하루에 3, 4회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족저 근막염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이우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양희은의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 들으면서 모두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